네 엄마 바보 등신 됐는데 네가 뭐 어쩔 거냐?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제 친정집 거실 한가운데서 계약금을 챙긴 시어머니가 제게 악을 쓰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마자 이 인간들은 친정집을 몰래 팔아치울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등신은 너네 둘이지. 깜빵 가서 콩밥이나 맛있게 먹어. 그 서슬퍼런 한마디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주인 행세를 하던 그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한 그날. 짐승만도 못한 두 모자의 처참한 몰락과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제게 가난이란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에 저는 땀 흘리며 일하는 남자의 정직함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순수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동정심을 착각했던 건데 말이죠.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거칠지만 성실해 보이는 땀방울에 제 마음을 온통 뺏겨버렸답니다. 당연히 친정 엄마의 반대는 불 보듯 뻔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생이 뭔지 모른다. 가난은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다. 그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뜯어 말리셨거든요. 하지만 사랑에 미쳐있던 저는 엄마의 그 간곡한 만류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해가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밥을 굶어 비쩍 말라가는 딸을 보며 결국 엄마는 네 인생이니 네가 책임지라며 힘겹게 결혼 승낙을 해주셨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었죠. 그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을 번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제 비상금은 물론이고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려 남편이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작은 사무실까지 얻어주었거든요. 맨몸으로 현장을 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라고요. 남들은 남편이 자수성가해서 사장이 된 줄 알지만 그 밑바닥에는 친정엄마의 눈물 젖은 돈과 제 희생이 깔려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은 겉보기엔 멀끔한 사장님이었지만 속은 여전히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문제는 남편의 경제관념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될 텐데도 생활비 통장에는 늘 잔고가 부족했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볼 때마다 남편은 자재비가 올랐다느니 인부들 밥값이 많이 나간다느니 하며 핑계를 대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들이 전부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제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지곤 했죠. 야, 물 좀 가져와 봐. 오늘 현장에서 목이 칼칼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좀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이가 아프셔서 임플란트 해야 한다는데 자식 된 도리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며 따졌어요. 당신 지난달에도 어머님 병원비 보냈잖아. 우리 생활비는?
공과금이랑 식비는 다 내 월급으로 충당하는 거 안 보여? 당신이 버는 돈은 다 어디 가고 나한테만 이래? 그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 키웠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네가 좀 아꼈으면 되잖아. 장모님은 부자니까 넌 돈 걱정 없으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 가는 돈만 아까워하냐고. 정말 말문이 막히는 논리 아닌가요? 남편은 제 월급을 마치 자신의 비상금처럼 여겼고 처가의 재력을 믿고 흥청망청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죠. 결혼 준비할 때부터 혼수며 예단을 어찌나 과하게 요구하시는지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갈 기세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맞춰드렸는데 어느새 제 호의는 권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내서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주말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려받아 보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찌르곤 했죠. 예, 너 지금 뭐하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가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당장 와서 김치 좀 담가라. 배추 사서 얼른 튀어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면 수화기 너머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부잣집 딸내미라 몸이 약해서 원. 너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친정 돈 믿고 시댁 무시하는 거냐? 배운 게 없어서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르네. 그놈의 친정 돈 믿고 무시하냐는 말은 시어머니의 입에 붙은 레퍼토리였어요. 저는 친정엄마 욕먹이기 싫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곤 했답니다. 남편은 옆에서 돕기는커녕 텔레비전만 보며 낄낄거리고 시어머니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으며 희한학락했죠.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 남편이 다가와서 얄밉게 한마디 툭 던지곤 했어요. 좀 팍팍 묻혀라. 우리 엄마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어. 너희 집은 도우미 아줌마가 다 해줘서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이참에 좀 배워.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엄마가 결혼 반대할 때 했던 말이 떠올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죠. 친정엄마는 그런 제 속사정을 짐작하시는지 만날 때마다 제 손에 몰래 봉투를 쥐어주시곤 했어요. 사위 기죽지 말라고 남편 몰래 챙겨주시는 용돈이었죠. 엄마는 사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기죽이지 마라. 남자는 기가 살아야 돈도 잘 버는 법이다. 이거 김서방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혀. 너도 너무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심지어 엄마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았다며 덜컥 고급 승용차까지 뽑아주셨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만날 때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무시를 안 당한다면서요. 보통 사위라면 장모님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제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차 키를 받아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옵션이 부족하니 하며 투덜거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으며 거들먹거렸죠. 장모님, 다음엔 SUV로 뽑아주세요. 이게 승차감은 좋은데 현장 다니기엔 좀 약해 보여서요. 뭐 그래도 일단 잘 탈게요. 엄마는 그런 사위가 밉지도 않은지 허허 웃으며 그래 하셨지만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남편은 장모님께 하는 거와는 달리 자기 엄마에게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어요. 평소 저에게는 큰 소리치던 남편이 수화기를 붙들고는 세상 공손한 목소리로 조아리고 있었죠. 네, 엄마. 엄마 말이 다 맞죠? 그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장모님 눈치?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집 돈이 다 누구 돈인데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나중에 다 제 거 될 텐데요, 뭐.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신과 시댁을 먹여 살릴 물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조종해서 우리 친정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징그럽고 낯설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을 때도 남편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가자고 통보하더라고요. 오늘 엄마가 밥 해준대. 너 온다고 갈비찜 해놓으셨다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기념일이 별거냐? 가족끼리 밥 먹으면 그게 기념일이지. 시댁에 도착하니 식탁에는 갈비찜은커녕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툭 던지듯 놓으며 말씀하셨죠. 너희 결혼 기념일이라며? 밖에서 돈 쓸 궁리하지 말고 집에서 밥이나 먹어.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넘어가질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밥을 2공기나 비우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야. 이 사람은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어서 이런 맛을 못 낸다니까. 엄마, 이번에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엄마가 갯돈 타면 좀 보태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제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셨어요. 네 마누라 뒀다 뭐하냐? 친정 가서 돈 좀 융통해 오라고 해. 사돈댁에 돈이 썩어날 텐데 사위 사업하는데 그 정도도 안 도와주겠어? 예, 너 내일 당장 친정 가서 돈 좀 받아와라. 우리 아들 기 펴고 살게 해줘야지.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참았던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번에도 친정에서 사무실 보증금 올려주셨잖아요. 또 손 벌리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밥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저를 밖으로 끌어내며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엄마한테 대들고 난리야? 당장 사과드려. 장모님한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진짜 이기적이다. 그날 밤 저는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더 끔찍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 점점 더 대담하게 저와 엄마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 배를 불리려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평생 저를 지켜주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지독한 탄 냄새 때문이었어요. 친정에 갔더니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엄마는 안방에서 평온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불을 끄고 엄마에게 소리쳤더니 엄마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어머, 내가 언제 국을 올려뒀지? 라며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건망증이겠거니 넘기려 했지만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어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질 않나,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려 하시질 않나,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답니다. 결국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치매 초기라는 진단은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엄마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 간다는 사실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당분간이라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돌봐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같이 걱정해주고 동의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표정을 싹 바꾸더라고요. 뭐, 장모님을 데려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이 무슨 요양원도 아니고 치매 노인을 어떻게 감당해? 나보고 똥오줌이라도 받아내라는 거야? 저는 남편의 반응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득하려 했어요. 여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당신 사업 자금 대주신 거 우리 엄마야. 지금 당장 요양원 보내는 건 불효 같아서 그래. 내가 퇴근하고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아둔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았죠. 아, 돈 몇 푼 받았다고 내가 평생 그 집 종노릇 해야 하냐? 나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장모님 눈치 보며 살라고? 너 같으면 우리 엄마 모실 수 있어? 우리 엄마 오신다면 너도 질색할 거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싫어. 절대 안 돼. 정 모시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살든가.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며 엄마가 걸어 나오셨어요. 약을 먹고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또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소리 지르지 마. 나 귀 안 먹었다. 내 딸 고생하는 꼴 못 보고 너한테 짐 되는 짓 안 한다. 나 요양원 갈 거다. 내 발로 갈 거니까 싸우지들 마라. 저는 엄마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모실게.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당신의 병세를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딸 부부의 불화를 직감하고 마음을 정하신 건지 엄마는 이미 요양원 입소 절차를 알아보고 계셨더라고요. 엄마는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유배 보내려 하신 거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그런데 저를 태우고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 밤새 뒤척였지만 남편은 코를 골며 세상 편하게 잠만 잘 자더라고요. 옆에 누운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죠.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여보, 장모님 집 말이야. 그거 그냥 비워두면 집 망가진다? 사람 손 안 타면 곰팡이 슬고 배관 터지고 난리나. 빈집으로 두느니 리모델링 싹 해서 전세 놓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밥이 목에 걸린 듯 캑캑거리며 남편을 쏘아봤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요양원 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엄마 흔적 그대로 있는 집을 벌써 건드리자고? 남편은 능청스럽게 물을 마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내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나 지금 자금 회전이 좀 막혀서 급한 불 좀 꺼야 하거든. 장모님 집 전세금 받아서 내 사업에 좀 융통하고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업자인데 남한테 맡길 거 뭐 있어? 내가 자재비만 받고 싹 고쳐줄게. 장모님 나중에 돌아오셔도 새 집이면 더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에서 번들거리는 탐욕을 읽었어요. 엄마의 아니보다 엄마가 남기고 간 빈집이 더 탐나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집으로 두면 흉가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남편이 정말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더니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벽을 트고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와. 전세 빵빵하게 받을 수 있다니까? 나만 믿어. 내가 누구냐, 김 사장 아니냐. 남편은 침을 튀겨가며 설명했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차라리 관리라도 하는 게 낫겠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그 뻔한 수작에 또 한 번 넘어가 버린 거죠. 남편은 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휘파람을 불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자재 주문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받기 싫었지만 안 받으면 또 무슨 난리를 칠지 몰라 억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소식 들었다. 사돈 요양원 갔다며? 거봐라, 내가 뭘 했니? 돈 많아도 늙고 병들면 다 소용없는 거야. 돈만 믿고 까불다가 꼴 좋다. 그래, 너는 이제 혼자 넓은 집 차지하고 살 생각하니 좋으냐?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엄마가 아파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걱정은커녕 고소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 신보가 너무나도 끔찍했거든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셨어요. 편찮으시니까 요양원을 갔겠지. 아무튼 잘됐다. 이참에 우리 아들 좀 챙겨라. 장모 뒷바라지 하느라 기죽어 지내던 거 이제 좀 펴게 해줘야지. 그리고 사돈 집에 있는 살림살이 좀 챙겨와라. 쓸만한 거 있음 내가 쓰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도면을 그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불행을 즐기며 물건을 탐내고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말한 리모델링이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은 정말이지 기막힌 우연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바보천치로 살 뻔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남편이 웬일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돈 아깝다고 국밥이나 먹자던 사람이 스테이크를 썰자니 저는 내심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엄마 일로 미안해하나 보다라고 착각했죠.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칼질을 하며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만치 구석진 곳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당당하게 통화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가리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숨을 꾹 참고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건 범죄야. 장모님 집을 어떻게 팔아? 아니, 위임장도 없잖아.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집을 판다니요? 리모델링에서 전세를 놓자던 그 효자 사위 코스프레는 다 어디 가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며 계속 엿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죠. 알았어, 알았어. 부동산 사장이 엄마 지인이라고? 확실하게 처리해준대? 나도 모르겠다. 일단 내일 공사 핑계로 갈게. 전화를 끊은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고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자리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제 접시에 올려주더라고요. 여보, 많이 먹어. 당신 요즘 살 빠져서 보기 안쓰럽다. 이거 먹고 힘내서 장모님 면회도 자주 가야지.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포크를 꽉 쥐고는 억지로 고기를 씹어 넘겼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걸 다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등까지 두드려주며 걱정하는 척을 하더군요. 쟀어? 아유, 천천히 좀 먹지. 약 사올까? 그 걱정스러운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보고 나니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그래, 니놈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마.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으며 유난을 떨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장모님 댁 철거 들어간다. 먼지 엄청 날리고 위험하니까 당신은 절대 오지 마. 알았지? 근처에도 오지 마. 신신당부하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안 그래도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수고해. 남편이 트럭을 몰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께 부탁드렸죠. 기사님,
저 앞 트럭 좀 너무 티나지 않게 따라가 주세요. 택시 안에서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남편의 트럭은 익숙한 길을 달려 친정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분명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트럭 짐칸에서 공구통 하나 꺼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휘파람을 불며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택시에서 내려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후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공사판에 먼지 마신다며 저보고 오지 말라던 사람이 시어머니는 불렀네요. 그것도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휘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양복을 빼입은 낯선 남자와 중년 부부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양복 입은 남자는 손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중년 부부는 집을 품평하듯 이리저리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위치는 참 좋네. 마당도 넓고. 그러게.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니 운이 좋았어. 그들의 대화를 얼핏 듣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팔아치우러 온 겁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내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이 도둑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난리를 쳐봤자 오해다, 전세 놓으려고 보여준 거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일 테니까요.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대신 집 뒤편으로 살금살금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환기시킨다고 베란다 쪽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제발 닫혀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화단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가시에 찔려 팔뚝이 따끔거렸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상석에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비굴하게 웃으며 중년 부부에게 커피를 타다 바치고 있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집이 참 관리가 잘 됐네요. 근데 명의자분은 안 계신가요?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양복쟁이가 묻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사돈? 요양원에 박혀서 오늘 내일 하는데 집 관리가 되겠어요? 내가 사실상 관리인이나 다름없지 뭐. 며느리도 다 동의했어. 어차피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거지 누구 거겠어? 남편이 맞장구를 치며 거들더군요. 그럼요. 제 아내가 장모님 인감이랑 다 저한테 맡겼습니다. 걱정 마시고 계약 진행하시죠. 싸게 드리는 거 아시죠?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주인 행세를 하며 엄마를 박혀있는 존재로 취급하다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창문 틈 사이로 들이밀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엄마의 집을 뜯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 남편의 비열한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자의 순진한 표정까지
이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야 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래, 짖어라. 마음껏 짖어봐. 이 영상이 너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 자, 그럼 계약하시는 걸로 알고 가계약금 먼저 받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분위기를 몰아가자 매수자는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잔금 치를 때 드리죠. 남편은 그 돈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봉투 안을 살짝 열어 돈다발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이 귀에 걸릴 듯 비열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돈을 챙긴 남편과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깟 며느리년 눈치 볼 거 뭐 있니? 걔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리모델링해서 전세 놓는 줄 알 거야. 나중에 집 팔린 거 알면 뭐 어쩌겠어?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지가 어쩔 거야? 이미 명예 넘어갔는데. 남편도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엄마 말이 맞아. 그 여자는 나 믿어서 의심도 안 해.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세 내고 뭐하고 복잡한데 미리 현금화해서 내 사업 키우는 게 효도지 뭐. 멍청해서 모른다. 배째라 하면 지가 어쩔 거냐.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려 영상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건배하듯 찻잔을 부딪히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뒤에야 저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그 역겨운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죽이고 살금살금 화단을 빠져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싸움이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가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꾹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근무 시간인데 웬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의뢰할 게 있어. 사기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싹 다 준비해줘. 증거는 차고 넘쳐. 친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진정하고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 같았죠.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그토록 반대했던 결혼, 사랑 하나 믿고 뛰어들었던 그 무모했던 선택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집을 지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이제 제 손에는 그들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들고 희희낙낙하던 남편의 얼굴, 며느리를 조롱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모든 것이 담긴 그 영상 하나로 저는 판을 뒤집을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 생각입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들이 완전히 방심해서 제 발로 감옥에 걸어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과연 남편은 오늘 어떤 얼굴로 집에 들어올까요? 먼지 많이 마셔서 힘들었다며 엄살을 떨까요? 아니면 돈다발을 숨겨두고 흐뭇해할까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지만 저는 웃으며 맞아줄 겁니다. 그 웃음이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예상대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허리야. 여보, 나왔어. 오늘 철거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저는 소름 끼치는 마음을 억누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짐짓 지친 표정을 지으며 신발을 벗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너무나도 말끔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뒹굴었다는 사람이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라니요. 심지어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 로션 향기까지 아침에 제가 봤던 그 깔끔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얼른 씻고 나와. 저녁 차려줄게. 저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며 남편의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괜히 어깨를 주무르며 엄살을 피우더라고요. 그래.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이 다 아프네. 당신이 어깨 좀 주물러줘라.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거짓말하지 마. 너 오늘 집 팔려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한 방을 위해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끝나? 엄마가 요즘 정신 드실 때마다 집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 아무래도 사위가 직접 고쳐준다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신가 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과민 반응을 보였죠. 뭐? 장모님이 오신다고? 절대 안 돼. 지금 집이 엉망진창이라 위험해. 바닥 다 뜯어내고 철근 드러나 있는데 노인네가 오면 큰일 나. 한 달은 걸리니까 오실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 당황해서 말이 빨라지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한 달이라. 그 시간이면 집을 팔아치우고도 남을 시간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위험하다니까 못 오시게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내가 잘 말해볼게.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래, 다 장모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죠. 속으로는 니놈들 목에 칼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신났네? 라고 되뇌면서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떠보기 위해 두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주말 아침 식사를 하며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큰일 났어. 엄마 인감이 안 보이네? 내가 분명히 엄마 방 서랍장에 챙겨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혹시 당신이 봤어? 공사 허가 받으려면 인감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챙겨뒀거든.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공사 허가 때문에 내가 잠깐. 아니, 내가 언제? 나 안 가져갔어. 방 어딘가에 있겠지. 잘 찾아봐. 나한테 묻지 말고. 공사 허가 때문에 잠깐이라고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미 인감을 훔쳐갔다는 걸 자백한 꼴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뭐, 다시 찾아보면 나오겠지. 당신이 안 가져갔으면 다행이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밥을 먹더니 체한 것 같다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딱 그 짝이네. 이미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고 형사님들과 작전을 짠 뒤였습니다. 남편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말이죠. 드디어 결전의 날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으로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연차 냈어. 날씨도 좋은데 엄마 모시고 바람이나 쐬러 갈까봐. 당신도 같이 갈래? 공사 현장도 잠깐 들러보고. 제 말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미쳤어? 절대 안 돼.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차 써야 해. 그리고 공사장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가려고 해? 남편은 제가 집에 꼼짝 말고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현장에 들이닥칠까봐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더군요. 저는 짐짓 아쉬운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그냥 집에서 쉬지 뭐. 당신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해. 잘 다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미리 연락해둔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경찰서로 바로 갈게요.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해둔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형사 두 분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내고 정의를 구현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친정집 골목에 도착하니 익숙한 검은 세단과 남편의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저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망가지는지를요. 형사님들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완벽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이고, 좋은 집 싸게 사서 다행이네요. 사모님 덕분입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법무사까지 대동해 매수자와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다발이 든 가방을 끌어안고 희희낙낙하고 있었고 남편은 인주가 묻은 인감을 들고 계약서에 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어붙어 입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그들의 공포서린 눈동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오지 말라던 곳에 제가 나타나서 놀라셨어요? 아니면 남의 집 팔아먹으려다 들켜서 놀라셨나요? 제 뒤로 형사님들이 들이닥치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돈가방을 끌어안았고 남편은 들고 있던 인감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형사님들을 향해 손짓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현행범입니다. 남의 집문서 위조해서 팔아넘기려던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오해야. 이거 진짜 오해야. 나는 그냥.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야 이년아, 네가 감히 경찰을 불러? 이게 무슨 패륜이야. 네 엄마가 바보 등신돼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집이 무슨 소용 있어? 어차피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 집 팔아서 우리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는 게 뭐가 나빠. 그게 네 엄마가 사위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을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물로 생각하다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선물? 웃기지 마세요. 그건 도둑질이고 범죄예요. 그리고 바보 등신이라니요? 우리 엄마 당신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등신은 사기치다 걸려서 쇠고랑 차게 생긴 당신들 둘이겠지. 깜빵 가서 콩밥이나 맛있게 드세요. 제 일갈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서 씩씩거렸지만 형사님들이 다가오자 기세가 꺾인 듯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굴하게 애원하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우리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사업 성공해서 몇 배로 갚으려고 했어. 나 감옥 가면 당신은 어떡하라고. 우리 아직 부부잖아, 응? 부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더럽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성실했던 남자는 온데간데였고 제 앞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버린 괴물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부부, 꿈깨. 너랑은 끝이야. 네가 뱉은 그 더러운 변명들 판사님 앞에 가서 실컷 떠들어봐. 형사님이 남편의 팔을 낚아채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져 등골이 오싹했죠.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간호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심폐소생술 중인데 상태가 위독해요. 서둘러 주세요.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지금 내 눈앞의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놈들을 잡았다는 통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죠.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하얗게 질려있자 형사님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통화 내용을 엿듣고는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봐라. 내가 뭘 했어. 노인네 오늘 내일 한다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상속받을 건데 미리 좀 판 게 무슨 죽을 죄냐고. 네 엄마 저렇게 갈 줄 알고 우리가 미리 손 쓴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이성의 끈이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데 저 여자는 죽음을 기회라고 떠들다니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올려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온몸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담아서요.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력한 한 방이었죠. 시어머니는 고개가 휙 돌아가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베테랑 형사님들조차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놀라 혀를 찰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맞은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고함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상관없었어요. 닥쳐. 그 더러운 입 한 번만 더 놀리면 그땐 뺨으로 안 끝나.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제 기세에 눌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남보다 못한 사기꾼 새끼일 뿐이지. 똑똑히 들어. 엄마 잘못되시면 내 인생 다 걸고 너희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 줄 거야. 놈들의 면상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더 급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뒤에서 형사님들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머님께 가보세요. 걱정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아저씨, 제발 빨리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제발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말없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주셨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할 때 그 집안은 아니다. 네가 고생한다며 울며 말리시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 말을 들었더라면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짐 되기 싫다며 요양원으로 가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붙잡고 모시고 살았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엄마, 제발, 제발 기다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놈들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다 내 탓이야. 엄마, 놔두고 가지 마. 나 아직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호강시켜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결국 이게 뭐야?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아수라장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엄마 이름을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지금 의료진이 처치 중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너무나 차갑고 고요해서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면회가 허용되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간 중환자실 안 엄마는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야위어 보였어요. 그 강인했던 엄마가 저를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에도 들어갈 것 같았던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없이 누워 계시다니요.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뜨거운 눈물을 엄마 손등에 떨어뜨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왔어. 내 말 들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눈이 멀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엄마 집까지 뺏길 뻔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야.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이제 그놈들이랑 다 끝냈어.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엄마만 일어나면 돼. 제발.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병실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생환을 빌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을 잡았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남은 건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뼛속 시린 두려움뿐이었죠. 엄마가 이대로 가버리신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저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만 하다 가시게 할 순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 엄마는 제 손을 잡으려 애쓰고 계셨죠. 과연 엄마는 다시 눈을 뜨실 수 있을까요? 제 간절한 기도가 엄마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죗값을 치르는 걸 엄마도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디 신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보낸 며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쪽잠을 자며 시시각각 변하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가거나 호출 방송이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는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간호사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따님 찾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채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어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과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뼈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저를 보자마자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희미한 미소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죠. 엄마, 엄마, 나 알아봐? 내 말 들려? 나 여기 있어. 제가 울먹이며 엄마 손을 잡자 엄마는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려 주셨습니다. 마치 괜찮다, 울지 마라, 엄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아직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시댁 식구들 내가 다 혼내줬어.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낫기만 하면 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는 안도하셨는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평온해진 얼굴을 보고 나서야 저도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깨어나셨으니 이제 남은 건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물이 아니라
법으로 그들을 단죄할 차례였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동영상 증거와 녹취록,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서류들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으며 인감도장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가관이었던 건 부동산 업자의 정체였습니다. 형사님께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업자가 시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으로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악질 브로커였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서 영업하던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나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영업 정지 및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그들이 짠 판이 얼마나 허술하고 대담했는지 드러나자 담당 형사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간 큰 사람들이 있습니까? 따님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하실 뻔했어요. 증거 확보하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설마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님이 아주 똑 부러지게 대처하셨네요. 형사님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해 미행하고 몰카를 찍어야 했던 제 자신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엄마 집을 지켰으니 그걸로 된 거죠. 저는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며 남편이 그동안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 시도했던 정황까지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치장에 수감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한 게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유치장 밥이 입에 안 맞았는지 살도 쏙 빠져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인터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왔어? 나 좀 꺼내줘. 여기 사람 있을 곳이 못 돼. 밥도 맛없고 잠도 못 자겠어.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합의 좀 해줘.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때도 자기 아니만 걱정하더니 유치장 밥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딱 붙여 보였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작성한 두툼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어. 합의는 없어.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동시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네가 타고 다니던 차, 네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 전부 내 자금으로 시작했고 내 명의인 거 알지? 내 돈으로 차린 거니까 다 토해내고 몸만 나가. 위자료 청구액 보면 기절할지도 몰라. 남편은 소장을 보고 기겁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안 돼. 회사는 내 목숨이야. 그거 없으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여보, 제발.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효도하려던 죄밖에 없어. 엄마가 시키는데 자식이 어떻게 거역해. 비겁하게 늙은 엄마 핑계를 대는 꼴이라니. 옆방 면회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입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더라고요. 뭐라고? 이 천하의 불효자식 놈아. 네가 먼저 사업 자금 급하다고 징징거려 놓고 이제 와서 애미 탓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야 이년아, 너 시애미한테 이러고도 천벌 안 받을 줄 아냐? 경찰관들이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끌고 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그 아기 다툼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제 눈을 찌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기서 둘이 평생 싸워봐. 콩밥 먹으면서 누가 더 나쁜 년놈인지 내기라도 하든가. 아, 그리고 어머님. 천벌은 이미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감옥 가는 게 천벌 아니고 뭐예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저는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자금으로 운영되던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 폐업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인 카드와 통장을 모조리 정지시키고 사무실 집기류까지 처분하여 위자료 충당금으로 묶어버렸죠. 남편은 감옥 안에서 빈털터리가 된 사실을 전해 듣고 발광하며 벽에 머리를 찧었다고 하더군요.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휠체어를 탄 엄마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당신 눈으로 똑똑히 그들의 최후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칙칙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억울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검사님은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매수자였던 부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사기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들을 속였는지 낱낱이 증언해 주었죠. 판사님, 저희는 금매라고 해서 좋은 기회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인감이랑 서류 다 보여주길래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노인네 침에 걸려서 정신없다고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큰 소리치길래 그런 줄만 알았죠. 저희도 계약금 5천만 원 날릴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증언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효도를 위한 선이라느니 잠깐 빌리려 했다느니 하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발각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폐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은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고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시어머니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남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땅, 땅, 땅. 망치 소리와 함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을 가요. 우리 며느리가 꾸민 짓이에요. 전현이 우리 재산 노리고 함정 판 거라고요. 판사님, 다시 봐주세요. 남편 역시 저를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가 다 시킨 거잖아. 나는 억울해. 교도관들이 그들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가는 동안 저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잘 가라. 내 인생의 오점들아라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엄마는 그 광경을 지켜보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질긴 악연을 끊어낸 회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봤지? 정의는 살아있어. 이제 저 사람들 다신 못 나와. 저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지 같은 소음일 뿐이었죠. 법원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엄마와 우리 둘만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흐린 날씨를 뒤로하고 맑게 갠 하늘이 마치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우리 모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셨습니다. 아이고, 공기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 끝났어, 엄마.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홀로서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남편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고 위자료로 받아낼 돈과 남편이 빼돌리려 했던 자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엄마와 함께 새 출발을 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남편이 감옥에서 썩는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겁니다. 과연 감옥에 간 그들은 반성이나 할까요? 아니면 좁은 방에 갇혀서도 서로 내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깨끗하게 도려낸 암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혼 절차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차고 넘쳤기에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이 끈질기게 발악했지만 이미 감옥에 갇힌 신세의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진 그들은 결국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죠. 판사님이 땅땅땅하고 이혼을 선고하던 날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 바로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친정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어요. 남편 놈이 고치다 도망친 탓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그곳을 저는 다른 믿을 만한 건축가에게 맡겨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싸구려 취향이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입김 따위는 전혀 섞이지 않은 오로지 엄마와 저를 위한 공간으로 말이죠. 엄마가 휠체어로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새집 증후군 제거까지 완벽하게 마친 그 집에 들어서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이 집이 온전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의 건강도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엄마는 역시 강한 분이셨어요.
내가 똥파리들 다 치워줄 때까지는 못 죽는다는 일념으로 버티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요양원에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이제는 주말마다 집으로 외박을 나오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금요일 오후 제가 요양원으로 엄마를 모시러 가면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가방을 챙겨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딸 왔나? 얼른 가자.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줄게. 물론 가스 불 켜는 건 아직 위험해서 제가 다 해야 하지만 엄마의 그 마음만으로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집에 오시면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아이고 좋다. 역시 내 집이 최고다라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지면서도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꽤 인정받던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남의 돈 벌어주느라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근과 회식에 치여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대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바로 앞 1층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봄날. 엄마와 저에게 다시 찾아온 봄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엄마와 제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큼지막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고 두 분이 자매처럼 닮으셨네요. 보기가 참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집니다. 향긋한 커피 내리는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오시는 주말이면 카페 제일 안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는 엄마 전용석이 됩니다. 엄마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곤 하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엄마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시면 다들 깔깔 웃으며 들어주십니다. 가끔 치매 증상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실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응, 그랬어? 우리 엄마 기억력도 좋네 하며 맞장구 쳐드리면 그만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소름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카페 마감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저를 훔쳐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소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징역 살고 나와서 갈 데가 없는지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는 제 카페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잘 살고 있나, 혹시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나 염탐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밥은 먹었어? 하며 마음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경멸과 한심함이 담긴 눈빛으로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신용을 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비루하고 찌질해 보이던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인간에게 내 모든 걸 걸었다니 과거에 제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있는 거겠죠. 똥파리는 똥파리답게 살라고 내버려 두렵니다. 시어머니 소식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화병이 도져 쓰러지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요양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아들조차 병원비를 감당 못해
도망다니는 신세라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등쳐먹으려다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쓸쓸하게 병상에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는커녕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고름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남은 평생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줄 자비 따위는 단 1g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유독 좋으신 날입니다. 정신이 맑아지셨는지 창밖에 벚꽃을 보며 제 손을 꼭 잡으시네요. 거칠고 주름진 엄마의 손이 참 따뜻합니다. 엄마는 제 손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시더니 불쑥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똥파리들 다 쫓아냈으니 앞으론 꽃길만 걸어라. 엄마가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사위 잘못 봐서 우리 딸 고생시켰어. 엄마의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탓이 아닌데 엄마는 여전히 자식 걱정뿐이네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려서 속 썩이고. 엄마, 나 이제 남자 같은 거 안 믿어. 엄마랑 평생 둘이서만 알콩달콩 살 거야.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자.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가라. 엄마는 너 행복한 게 제일 좋다. 너 혼자 늙는 거 보는 게 엄마는 더 가슴 아파. 가끔 결혼을 반대하시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겠죠. 사랑에 눈이 멀어 콩깍지가 씌인 딸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남자의 비열함과 그 집안의 탐욕을 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져주셨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제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돈이나 조건 따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요양원을 택했고 위독한 순간에도 딸을 위해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시댁의 괴롭힘도 세상의 편견도 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고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정말 환상이네요.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저는 활기차게 대답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퍼져나갑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시네요. 저 평화로운 풍경이 제가 지켜낸 저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손님들이 엄마에게 어르신, 따님 카페 대박 나겠어요 라고 덕담을 건네면 엄마는 우리 딸이 최고지라며 엄지를 척 들어 보이십니다. 그 모습에 손님들도 저도 한바탕 웃음꽃을 피웁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그 꽃잎들 사이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엄마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맞춥니다. 엄마의 눈동자에 제가 비칩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단단한 제 모습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사랑해, 엄마. 엄마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그 미소 속에 우리의 찬란한 봄이 담겨 있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이 눈부신 봄날을 저는 엄마와 함께 마음껏 만끽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둠은 반드시 걷히고 태양은 다시 떠오르니까요. 당신의 봄날도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바로 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앞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끝내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인생까지 되찾은 사연자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견뎌낸 사연자님의 봄날은 그 누구보다 찬란할 겁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음 짓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우리 모두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상처받았거나 홀로 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이제 꽃길만 걸으실 사연자님과 어머니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